원화가 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쵸? 원화가 강하면 그냥 내가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으로 내가 그냥 재산이 많아진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그냥 1000에서 1100이 되면 수출을 할 때는 이 100이 이익이죠. 왜냐면 1달러를 받아왔을 때 1000원을 원래 재무제표에 찍었었는데 1100원을 이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그 매출을 그렇게 발행을 하면 근데 수입은 1000원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수입을 1000원을 주고 이제 해야 하는데 수입은 이 매출 원가가 바뀌는 거라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1100이 그 매출 칸이 아니라 매출 원가 칸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그게 숫자가 커지면 기업에게 안 좋죠. 비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매출이 안 바뀌니까요. 매출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안 바뀌는데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숫자 매출이 바뀌는가 매출 원가가 바뀌는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숫자가 커지면 좋은 기업은 수출 기업인 거고 매출이 커지는 게 수출이니까 매출 원가가 커지는 기업이 수입 기업이니까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환율이 약해져서 한국 돈이 비싸지면 수출 기업은 매출이 주는 거고요. 수입 기업은 원가가 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아니 원래 정규가 물어본 거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혁준 오빠 설명 들으니까 더 헷갈려. 제가 이번에 나 죽을까? 그나마 알죠. 아 그런가요? 이해 안 돼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혁준 오빠의 머릿속에서는 투자자니까 약간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서 되게 논리가 다 맞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와닿지는 않아서 이거를- 이해가 빨리는 안 되는 이걸 뭐 한국어랑 시험 보는 애들도 그냥 외우더라고요. 아니 그 헷갈려서.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제 통화가 달러고 만약에 우리가 소나타를 미국에서 한 대당 뭐 3만 달러에 판다라고 하면 3만 달러에 대한 환율이 우리가 바뀌면 3만 달러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면 우리한테는 3,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달러가 낮아져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면 그 2,700만 원이 들어오는 이렇게 맞아요. 한번 맞아요. 쉽잖아요. 네, 이 실무에서 항상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화폐도 수출 비중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제 통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원가 단에서도 결국 이거를 어떻게 원가 비중이 얼마인지도 다 다르고 근데 또 더 어려운 거는 그 밑에서 결국 그 영업외에서 그 저희는 그 밸류에이션 다시 할 때 그것도 손상차손 같은 것도 막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또 반영이 되면 결국 수출기업이 얼마 뭐 환율이 얼마 바뀌었을 때 투자자들은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1% 바뀌면 몇 프로의 이익 변동성 있냐 물어보는데 그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하기가. 근데 회사가 네. 수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 법인세 차감 전 그 이익을 가지고 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숫자를 믿지 않고 사실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실제- 둘 다 못 맞추니까 네. 그냥 믿어도 돼요 그 숫자. 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맞추진 못하는데 네. 그 숫자보다 맞출 확률이 증가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그 현대차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더 그걸 예상하고 뭔가 더 코스트 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이익에 대한 그거는 임팩트는 또 적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정확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그러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팩터를 보고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효과에 거는 게 더 좋은 방식 정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좋아지는 기업,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좋아질 기업에
환율이 높아질 것 같은 타이밍에 사서 그냥 플러스 효과를 누리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넣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진짜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이렇게 되고 수입 기업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 설명이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바뀌는 거고 하나는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수출이니까 달러의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에 있냐라고 하면 수출 기업은 이거에 외국 그러니까 달러가 뭐 910. 왜 90 맞잖아요. 맞아. 910 아니에요? 맞아. 10%가 바뀌는 건데. 이거 10%. 아 맞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달러 거래가 이거니까 달러가 이걸로 바뀌고 수입 기업은 달러 거래니까 이걸로 바뀐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해돼요?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확률이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원화 값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화가 세진다 안 세진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율이란 단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나눗셈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금리랑 생각할 때도 원화 값으로 계속 그냥 추적을 다 원화 값으로 해요. 그게 뭐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멜레 500만 달러. 5,000원, 5,000원. 6,000원. 이거 어떻게 해요? M 빼고 0 하나 더 붙이면 그렇죠. 그런 거 하잖아요. M 빼고 0 하나 더 붙이면 억하면 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헷갈려요. 저는 이거를 빌리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조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올려서 계산해요. 이거는 0.5 빌리언이고요. 그러면 0.5 조라서 5,000원. 이거를 그냥 뭐 10억으로 단어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나중에 뭐 계산을 하다가 익숙해질 일이 있을 거예요. 환율처럼 이것도 장치를 써서 그냥 원화가 세지느냐 안 세지느냐, 한국 돈이 인기가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로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편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시험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결국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말자. 네, 맞아요. 되게 뭔가 쌓인 기분인데. 경제에 대한 이해는 이런 식으로 경제랑 경제학이랑 세계랑 사회랑 산업이랑 금융이랑 인간이랑 기업이랑 이해관계랑 미래랑 시간이랑 돈 정도에 대해 알면 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고요. 근데 네. 고마워요. 땡큐.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질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질문. 저번 수업 질문인데 대손 충당금이랑 대손 삼각금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좀 쉬어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는 1,000억 있고 500억, 500억이 있고 지금 재무제표 이거 이쪽으로 옮겨 적는 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서 맨날 적었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적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한 줄로 적는 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는 게 계속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적었었는데 이제 이건 알지 하고 그냥 이제부터는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적었던 거니까요. 이렇게 된 게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돈을 미리 빼놓는 겁니다. 잃을까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에 이 그림이 뭐 N는 10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나서 이제 요거에 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이제 다음 S이랑 D랑 E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E가 600이 되는데 D는 그냥 500이죠. E가 안 들어가는 이게 1000 아마 200이고 대손 충당금 자본금 이익계정 이렇게 돼요. 100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0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 실제로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면 200억이 남은 겁니다. 이해돼요? 이 돈이 나간 돈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 하고 봉투에 넣어놓은 돈이라고요. 근데 그 돈이 아직 내 지갑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쓸 돈은 아니라고 빼는 겁니다. 부모님 드리려고 용돈에 봉투에 넣어놨으니까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은 다음에 돈을 일부를 넣어놨는데 그 봉투가 내 지갑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죠?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 100억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세부 항목으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거가 이제 깎일 때 같은 일이고 금융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덱 자체가 변하는 일 때문에 마련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 채권을 못 받는 것보다 이해되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제가 부도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설정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근데 대손 충당금은 여전히 그냥 봉투고 부모님 용돈을 아직 안 늘었는데 가서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끝인 거죠. 근데 봉투를 들고 갔다가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돈을 좀 많이 낸 것 같아. 그럼 이걸 빼서 내 주머니에 이제 다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실제 들인 돈 있잖아요. 그게 대손 상각금이에요. 실제로 들인 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투에 넣은 돈 말고 봉투에서 일부 돈을 뺀 다음에 부모님 드린 돈.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100억을 쌓아놨는데 이제 대손 상각비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손익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요 항목으로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안 적고요. 대손 상각비라는 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저 1000억이 그러니까 100이 났었는데 대손 상각비가 80이에요. 실제로는 80만큼 부모님 용돈을 드린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개념에서 세일즈 OI NI에다가 여기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20을 적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계 반영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게 까일 때 이게 80이 까였잖아요. 그럼 이게 80이 까입니다. 지금 아까 다시 이걸로 그려야 되는데 A가 까이면 이쪽에서도 뭔가 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손 이거 충당금은 A가 까이는 게 아니다. A가 아니라 D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그러니까 네. 저게 부채 손익계산서에 안 잡히지 않아요? 뭐? 잡혀? 대손 충당금은 여기 들어가고요. 대손 충당금은 D에 잡히고 대손 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손익 들어가요. 아니요, 충당금으로 자꾸 환입시키는데. 보죠 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금융투자에 잘 안 해가지고 볼게요.
이게 대손 준비금이잖아요. 이게 대손 충당금이라서 여기에 충당금으로 잡히는 거고요. 부채가 지금 이게 돈의 형태라서 여기에 자본금이 잡혀 있는 거고 대손 준비금 적립 앱이랑 환입액 정리가 자본에 적혀 있잖아요. 보여요? 왜냐면 이게 누군가에게 줄 돈이 아니에요. 대손 액. 준비금이랑 충당금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준비금이 충당금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손을 준비하는 금이 똑같은 거예요. 부채에서 어떤 거? 아니 부채는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대손 충당금은 누군가한테 받을 돈 중에 못 받는 개념이라서 부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